그날 낡은 한지에 적힌 글씨 한 줄이 비 오는데 왜 우비도 안 입으셨어요? 여자가 우산을 씌운다. 남자는 묘한 웃음만 남기고 휘청거린다. 1인구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숨을 안 쉬어요. 한여름의 노점 앞에 구급차가 울린다. 다음 날 그녀의 문 앞에 붙은 한 장의 낡은 종이, 손글씨로 적혀 있는 단 한 줄. 전 재산을 이주 뭐야 이거? 그녀의 손이 떨리고 시선은 종이 위에서 멈춘다. 누구야? 왜 내 이름이 거기 있어? 숨막히는 침묵. 티적 끝. 정적.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 여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늦은 오후, 주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역 근처를 걸었습니다. 회화가 졸업작품 전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작품은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죠. 하루 세탕 알바에 지쳐 붓을 잡을 힘조차 없었거든요. 또 비네. 주연은 한숨을 내쉬며 우산을 펼쳤습니다. 카페 알바, 편의점 야간 근무, 그리고 주말엔 과외까지. 24살 여대생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상이었죠. 부모님께 손 벌리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벌써 빚더미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때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냄새가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붕어빵 냄새였죠. 주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광장 한편에서 한 노인이 작은 리어카를 끌고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은 비를 맞으며 묵묵히 일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낡은 모자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격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죠. 주연은 망설였습니다. 지갑 속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그 노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혼자서 비를 맞으며 일하는 모습이 어쩐지 자신과 닮아 보였달까요? 붕어빵 하나 주세요. 주연이 다가가자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따뜻한 눈빛이 스며나왔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각 구운 붕어빵을 종이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1,000원입니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또렷했죠. 주연은 동전을 건네며 문득 말했습니다. 비 맞고 그러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지붕이라도 좀 만들지 그러세요. 노인은 미소만 지을 뿐 말을 아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뭔가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주연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파탄금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상했어요. 평범한 붕어빵인데 어딘지 특별한 맛이 났거든요.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호떡 맛과 비슷했달까요? 따뜻하고 정겨운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 2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주연은 또다시 그 붕어빵 노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장사는 끝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노인이 리어카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노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저씨, 주연은 망설임 없이 달려갔어요. 노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연은 즉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죠. 여기 서울역 광장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주연은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주연의 우산이 노인을 덮고 있었어요. 그때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노인은 다시 눈을 감았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그를 옮겨 실었습니다.
주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구급차가 사라진 자리에는 붕어빵 리어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주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리어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내일 노인이 찾으러 올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주연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나섰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날 밤 주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옥마당에서 누군가가 붕어빵을 굽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었죠. 꿈속에서도 붕어빵 냄새가 생생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주연이 눈을 떴을 때 그 붕어빵 아저씨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하룻밤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주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붕어빵 아저씨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세수를 하고 나와 현관문을 열려는데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뭐지? 문틈에 하얀 종이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종이가 아니라 한지였어요. 누렇게 바랜 전통 한지에 붓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죠. 주연은 한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전 재산을 이주연 양에게 남깁니다. 마이너스 노트에서 또박또박 쓰인 한문 섞인 글씨체였습니다. 주연은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같았어요. 이주연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죠. 이게 뭐야? 장난인가? 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칠 이유가 있을까요? 친구들도 별로 없고 이웃과도 거의 인사만 나누는 사이인데 말이에요. 게다가 한지의 붓글씨라니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걸 쓸까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진짜 같았어요. 글씨체도 범상치 않았고 한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거든요. 주연은 한지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단 수업부터 가야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주연은 한지 생각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화실기 수업 중에도 붓글씨가 자꾸 떠올랐어요. 노태섭이라는 이름도 생소했지만 왠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했죠. 주연아, 뭔 생각을 그렇게 해? 옆자리 친구가 물었지만 주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수업이 끝나고 주연은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그 붕어빵 아저씨 말이에요. 혹시 그분 성함이 노태섭일까요? 나이도 비슷해 보였고요. 설마. 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이 무슨 재산이 있다고 유언을 남기겠어요. 게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편의점 알바를 하던 중 주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주연 양이신가요? 저는 변호사 차도영이라고 합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주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노태섭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병원이라는 말에 주연은 바로 알았습니다. 어제 쓰러진 그 붕어빵 아저씨가 노태섭이었구나. 지금 가도 될까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주연은 사장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한지가 자꾸 떠올랐어요. 설마 정말 진짜일까요? 병원 응급실은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연이 차도영 변호사를 찾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이주연 양이시죠? 차도영입니다.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 정도였죠. 인상도 선량해 보였고요. 노태섭 씨께서 어떻게 되셨나요?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주연 양, 혹시 이걸 받으셨나요? 차도영은 똑같은 한지를 꺼냈습니다. 주연은 깜짝 놀라서 자신의 가방에서도 한지를 꺼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노태섭 씨께서 미리 제게 맡겨두신 유언입니다. 차도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유언이요? 네, 그것도 정식 유언입니다. 공증도 받았고 법적 효력도 있어요. 주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노태섭 아저씨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주연 양, 이거 앉아서 들으시는 게 좋겠어요. 차도영은 주연을 병원 로비의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노태섭 씨의 재산 목록입니다. 부동산이 서울과 지방의 여러 곳, 현금 예금, 그리고 고서와 골동품들. 다 합쳐서 시가 수십억 원 수준입니다. 주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십억? 그 붕어빵 아저씨가? 그런데 왜 저한테요? 저 그분 어제 처음 봤는데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태섭 씨께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신 일이거든요. 분명한 건 주연 양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차도영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주연의 신상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학교, 심지어 부모님 성함까지. 이상하네요. 정말 모르시는 분이세요? 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어제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붕어빵 맛이 할머니 호떡 맛과 비슷했던 것처럼 뭔가 낯익은 느낌이 있었죠. 태섭 씨께서 깨어나시면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의식이 없으시거든요. 혹시 면회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태섭 씨께서 주연 양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주연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유산을?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 수십억이나 되는 재산의 주인이 왜 붕어빵을 팔고 있었을까? 병실 앞에 서자 차도영이 말했습니다. 주연 양,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주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면서부터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예감은 들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불빛 아래 누워있는 노태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안색이 나아 보였어요. 주연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그 순간 노태섭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선이 주연을 향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왔구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노태섭은 힘겹게 손을 들어 주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떻게 저를... 붕어빵? 맛있었지. 노태섭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유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노태섭의 눈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주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 피하지 마. 네, 누구요? 그 사람이 와도 믿지 마. 노태섭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연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하지만 노태섭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연은 당황해서 차도영을 불렀어요. 병실을 나온 주연은 복도에서 차도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변호사님, 이게 정말 단순한 유산인가요? 차도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주연 양, 이건 단순한 유산이 아닙니다. 태섭 씨는 마지막 유물 보관자였어요. 유물 보관자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어떤 가문의 유물과 역사를 보관하는 역할이죠. 그 책임을 이제 주연 양에게 넘기려는 겁니다. 주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신에게 그런 책임을? 그때 차도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섭 씨 댁에 누군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지금 가봐야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어요. 위험할 수도. 아저씨가 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태섭의 집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이 뒤져져 있고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년 여성이 와서 큰 소리를 냈다고 이웃이 신고했습니다. 주연은 거실 한쪽에 놓인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속 한복을 입은 여성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분이 누구예요? 차도영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연 양과 정말 닮았네요. 혹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중년 여성이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성은 방금 자라는 노태섭의 여동생이었어요. 주연은 순간 노태섭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그 여학생이구나. 방금 자가 주연을 노려봤어요. 우리 오빠를 속인 사기꾼. 혈육인 내가 있는데 웬 듣보잡 여대생한테 전 재산을? 말도 안 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엉터리 유언 위조 의혹을 제기할 거야. 방금 자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주연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 주연은 태섭의 붕어빵 리어카가 있던 자리를 다시 찾았어요. 리어카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바닥에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줄이 주연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선 가문 도원대감 직계 혈통. 주연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도원대감? 조선시대 고위 관직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기록이? 수첩을 더 넘겨보니 가게도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이주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주연은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이름이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가계도에 있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주연이 돌아보니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그림자는 금세 사라졌어요. 주연은 등골이 오싹해서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연은 수첩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가계도를 따라가니 자신의 증조할머니 이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씨 집안의 마지막 후손이라고 적혀 있었죠. 설마. 주연은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증조할머니가 양반 집안 출신이라는 얘기를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난해서 그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사실이었나 봅니다. 주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도영이었어요. 주연 양, 큰일 났어요. 방금자 씨가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요? 태섭 씨 집에 또 누군가 침입했어요. 이번엔 아예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하네요. 주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조선시대 양반 후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유산 상속이 더 정당해지겠죠. 왜 그런 말씀을? 주연은 수첩 이야기를 했어요. 차도영은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럼 태섭 씨가 주연 양의 정체를 알고 계셨다는 뜻이네요. 이제 모든 게 말이 됩니다. 하지만 주연에게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왜 자신을 찾았을까? 그리고 왜 붕어빵을 팔며 기다렸을까? 그날 밤 주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옥마당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어요. 그 여성은 사진 속 인물과 똑같았습니다. 꿈에서 여성이 말했어요.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주연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한복 입은 여성이 계속 뭔가를 경고하는 듯 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기분만 남아 있었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차도영에게서 여러 통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주연 양, 큰일입니다. 방금자 씨가 기자들까지 동원해서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주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차도영을 만났는데 그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방금자 씨가 언론에 제보했어요. 오빠를 속인 사기꾼 여대생이 있다고요. 벌써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차도영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포털 사이트에 주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붕어빵 할아버지 전 재산 가로챈 20대 여대생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죠.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서 유언 무효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것 같아요. 주연은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이 원한 일도 아닌데 갑자기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되다니.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차도영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젯밤 태섭 씨 집이 완전히 불탔어요. 네, 불이요? 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 같다고 하네요.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미리 보관해뒀지만 주연은 머리가 어찌랬어요. 노태섭이 경고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지금 현장에 가볼까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봐야겠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태섭의 집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화재 조사를 하고 있었고 이웃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그렇게 조용하고 품이 있는 분이셨는데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웃들의 말을 들으니 노태섭이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붕어빵을 팔며 그렇게 소박하게 살았을까요? 주연이 잿더미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다 태워버리면 증거도 사라지는 거야. 저 여학생은 사기꾼이라고. 방금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저기 있네. 붕어빵 할아버지 재산 가로챈 여학생. 기자들이 주연을 향해 달려왔어요. 주연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속였나요? 정말 처음 본 사이였나요? 유산 규모가 수십억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주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차도영이 나서서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화재 조사 중이니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방금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우리 오빠를 꼬여서 유언을 쓰게 한 거야. 혈육인 내가 있는데 웬 남남한테 전 재산을 줘? 증거가 있나요? 기자가 물었고 방금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저 불 때문에 다 타버렸잖아. 이것도 저 여자가 증거 인멸하려고 불 지른 거 아니야?
그 말에 기자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주연은 억울했지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잿더미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주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불에 탄 금속 상자였는데 안에 고서 하나가 거의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이거, 주연이 고서를 펼쳐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 자신의 증조할머니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정숙이라는 이름 밑에는 도원대감 가문 종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건 뭐야? 방금자가 다가오려고 했지만 주연은 재빨리 고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가 먼저 봐야겠어. 이건 화재 현장의 증거품입니다.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요. 차도영이 나섰지만 방금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 가문의 물건일 수도 있다고. 가문이요? 주연이 되물었어요. 방금자의 얼굴이 살짝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그런 걸 모아뒀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방금자의 말투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방관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기서 발견된 물건들은 일단 경찰서에서 보관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드릴게요. 주연은 고서를 건네주기 전에 몇 페이지를 더 넘겨봤어요. 그 안에는 가계도와 함께 이상한 지도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충북 괴산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충북 괴산. 주연이 중얼거리자 방금자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방금자는 이미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너 혹시... 그때 경찰관이 와서 고서를 가져갔어요. 방금자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장을 떠나면서 차도영이 주연에게 말했어요. 주연 양,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네요. 방금자 씨 반응이 이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충북 괴산 얘기를 할 때 혹시 그곳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태섭이 남긴 단서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 조선시대 가문, 그리고 충북 괴산에 숨겨진 뭔가. 변로사님, 괴산에 가봐야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방금자 씨도 이미 눈치챈 것 같고, 그래도 가야겠어요. 이 모든 수수께끼의 답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주연은 기사 댓글들을 보며 잠들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노태섭이 왜 자신을 택했는지, 그리고 방금자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주연 양이죠? 괴산에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목소리를 변조한 것 같았지만 경고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누구세요? 왜?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주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무서운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주연은 차도영과 함께 충북 괴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협박 전화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누군가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제 뭔가 알 것 같거든요. 2시간을 달려 괴산에 도착했어요. 고서에서 본 지도를 따라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숲 사이로 기와 지붕이 보였어요. 와, 폐가가 아니라 잘 관리된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에는 이씨 종택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이씨 종택? 주연 양성이 이씨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마당과 여러 채의 건물이 나타났어요.
사랑채로 들어가니 수백 권의 고서들이 서가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역대 가문의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주연이 말끝을 흐리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사내 둘이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그때 주연이 벽에 걸린 초상화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초상화 속 여성은 어젯밤 꿈에서 본 그 사람과 똑같았어요. 혹시 이정숙이라는 분 아세요? 제 증조할머니예요. 사내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명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큰일 났어요. 이정숙 후손이라는 애가 왔어요. 10분 후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건 예상 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방금자 씨? 역시 여기 왔구나. 방금자의 얼굴에는 화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이게 다 우리 가문 거야.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노태섭이 이씨 가문이라면 방금자도 이씨여야 하는데 성이 방씨라고 했거든요. 잠깐만요. 아저씨가 이씨 가문이면 당신도 이씨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금자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시집가서 성이 바뀐 거야.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차도영이 나섰습니다. 그럼 호적 등본을 확인해 볼까요? 뭐, 감히 의심해? 그때 갑자기 안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방금자의 사내들이 준비했던 것 같았어요. 이거 다 태워버리면 증거도 사라지는 거야. 방금자가 외쳤어요. 어젯밤 노태섭 집을 태운 것도 이들의 짓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안 돼요. 주연은 불길을 뚫고 안채로 달려갔어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제일 중요해 보이는 상자 하나를 발견해서 간신히 들고 나왔습니다. 그거 내놔. 방금자가 달려들었지만 차도영이 막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태섭 씨 여동생이 맞나요? 주연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노태섭과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여성은 방금자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사진을 들어보이자 방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 진짜 노태섭 아저씨 여동생 맞아요? 아니야. 나는 그냥. 방금자가 결국 무너지며 사내들과 함께 도망쳤어요. 불길을 피해 안전한 곳에서 구조된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충격적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거 양자 입양 서류네요. 노태섭이 이씨 가문에 양자로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원래 성은 노 씨였는데 이씨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 되어 가문을 지켜온 거였죠. 그럼 아저씨는 혈연은 아니지만 이씨 가문의 정식 후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주연 양에게 넘기려 했던 거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노태섭이 왜 자신을 찾았는지, 왜 유산을 남겼는지. 그럼 방금자는 가짜겠죠.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자 맨 아래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 최후의 보물 위치. 주연은 손이 떨렸어요. 이제야 방금자가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님, 이 지도를 보세요. 문서에는 보물이 숨겨진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 종택 뒤편 산속이었습니다. 지금 가볼까요? 하지만 방금자가 다시 올 수도.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방금자가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주연과 차도영은 지도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방금자 일당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기야, 놓치면 안 돼.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상들이 지켜온 보물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거든요. 산길을 오르며 주연과 차도영은 숨을 헐떡였어요. 뒤에서 방금자 일당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차도영이 지도를 보며 방향을 알려줬어요. 지도에 표시된 곳은 산 중턱의 큰 바위 근처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바위가 지도에 그려진 것 같아요. 주연이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특이한 모양의 바위가 서 있었어요. 마치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였죠. 찾았다. 두 사람이 바위 주변을 살펴보니 한쪽 면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지도에 그려진 표시와 똑같았습니다. 여기에 뭔가 넣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주연이 목에 걸고 있던 할머니의 유품 목걸이를 떠올렸어요. 작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였는데 어릴 때부터 의미를 몰랐거든요. 혹시? 주연이 목걸이를 빼서 구멍에 넣어봤어요. 딱 맞았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바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문처럼 열리더니 안쪽에 작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동굴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조선시대 금은 보화와 고서, 그리고 왕실에서 내린 교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주연은 숨이 막혔어요. 상상도 못했던 규모의 보물이었거든요. 주연 양, 이건 단순한 보물이 아니에요. 조선왕조의 비밀 문서들도 있어요. 차도영이 교서 하나를 들어보였어요. 거기에는 이씨 가문이 왕실의 비밀을 보관하는 특수한 임무를 맡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그때 동굴 입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대단하네. 우리가 못 찾던 걸 이렇게 쉽게. 방금자였습니다. 뒤에는 산의 서너 명이 함께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당연히 따라왔지. 이걸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방금자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물들을 보더니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다 내 거야.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권리로. 주연이 소리쳤지만 방금자는 비웃었어요. 권리? 나야말로 진짜 이 보물의 주인이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바로 이정숙의 진짜 후손이거든. 주연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자신과 친척이라는 말인가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이정숙에게는 딸이 둘 있었어. 하나는 내 할머니고 다른 하나는 내 할머니야. 방금자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여성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한 명은 주연이 아는 할머니 사진과 닮아 있었어요. 그럼 당신도. 그래, 나도 이씨 가문 후손이야. 그런데 왜 너만 유산을 받아야 해? 주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방금자 말이 사실이라면? 하지만 차도영이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치고 방화까지 저지를 이유는 없죠? 사기? 내가 언제? 노태섭 씨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집에 불까지 질렀고요. 방금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정당한 방법으로는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범죄는 범죄예요. 그때 방금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됐어. 이제 말로 할 때는 지났다고. 사내들이 주연과 차도영을 둘러쌌어요. 상황이 위험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을 거야. 보물만 내놓으면 돼. 주연은 보물 상자를 꼭 껴안았어요.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을 이렇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가 지켜야 할 유산이에요.
지키기는 무슨,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방금자가 화를 내며 다가왔어요. 주연이 뒤로 물러서는데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동굴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어요. 동굴벽에 새겨진 글자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야? 주연이 가까이 가서 보니 한문으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저절로 뜻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진정한 후계자만이 이 보물을 지킬 수 있다. 주연이 읽자 동굴이 살짝 흔들렸어요. 뭐야, 지진이야? 사내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흔들림은 곧 멈췄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누구 있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아마 화재 신고를 받고 수색하다가 이곳까지 온 것 같았어요. 경찰이다. 방금자 일당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어요. 이쪽이에요. 차도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망쳐. 방금자가 소리치며 사내들과 함께 동굴 뒤쪽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동굴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들어와서 방금자 일당을 모두 체포했어요. 방화와 절도 미수 그리고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방금자가 끌려가면서 주연을 노려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나도 이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주연은 이제 확신했어요. 진짜 후계자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동굴벽에 글자가 다시 빛나면서 새로운 문구가 나타났어요. 보물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이다. 이를 아는 자가 진정한 후계자이다.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태섭이 왜 자신을 택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붕어빵 하나에도 진심을 담고 쓰러진 노인을 도운 그 마음 때문이었겠죠. 주연 양,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도영이 물었어요. 주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이 보물들을 안전한 곳에 나중에 박물관에 기증할까 해요. 혼자 갖기엔 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 말에 동굴벽의 글자가 더욱 밝게 빛났어요. 마치 조상들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주연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노태섭의 상태가 위독해졌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심장이 약해져서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아저씨, 주연은 침대 옆에 앉아서 노태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아저씨, 저 이제 알았어요. 왜 저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붕어빵을 파시며 기다리셨는지. 주연은 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보물을 발견한 것, 방금자의 정체, 그리고 조상들의 메시지까지. 보물은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나중에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해요. 혼자 갖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이거든요. 그때 노태섭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주연은 깜짝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깨어나셨어요? 노태섭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엔 초점이 없었지만 주연을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네, 왔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고마워. 잘했어. 노태섭이 주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도 그 맛 기억하겠지. 이건 우리 집안의 마지막 전통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붕어빵. 그 안에 든 건 팥이 아니었어. 주연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분명 달콤한 팥맛이었는데 우리 집안에서만 내려오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 그래서 그렇게 맛있었던 거야. 노태섭이 힘겹게 설명했어요.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짜 후계자야. 혈연보다 마음이 중요해. 주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비 오는 밤 우연히 먹은 붕어빵 한 개가 운명을 바꾼 거였네요. 아저씨, 이제 좀 쉬세요. 다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노태섭이 급하게 말했어요. 방금 그 여자, 조심해야 해. 벌써 잡혔어요. 걱정 마세요. 아니야. 그 여자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어. 주연은 깜짝 놀랐어요. 방금자가 혼자 한 일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차도영이 급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주연 양,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방금자가 도망쳤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노태섭이 주연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조심해. 아저씨,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도굴꾼 조직이야. 조선시대 보물만 전문으로 노리는. 주연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일들이 다 계획된 거였나요? 그들이 이 병원에도 올 수 있어. 노태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저쪽 병실이야. 방금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로 돌아왔네요. 빨리 피해야겠어요. 차도영이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방금자와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방금자가 소리쳤어요.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보물 위치를 정확히 말해. 이미 안전한 곳에 옮겼어요. 주연이 대답했지만 방금자는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 그런 큰 보물을 혼자서 옮길 수 있을 리 없어. 그때 노태섭이 힘겹게 일어나려 했어요. 너희들, 그만해.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어. 방금자가 노태섭을 밀쳤어요. 노태섭은 그대로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주연이 달려가서 노태섭을 부축했어요. 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겠어요. 하지만 방금자 일당이 막았어요. 아무도 나가면 안 돼. 그때 갑자기 병실 창문 밖에서 이상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점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니 별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저게 뭐야? 모두가 창문을 바라봤어요. 하늘에 별들이 이상한 모양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붕어빵 같은 모양이었어요. 세상에. 간호사가 복도에서 소리쳤어요. 선생님들, 밖을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병원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모두 창문으로 몰렸습니다. 13개. 정확히 13개 별이. 차도영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노태섭이 주연을 불렀어요. 주연아, 저 별들이 조상들의 축복이야. 아저씨, 이제 내가 진짜 후계자라는 하늘의 증명이야.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병실 안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방금자 일당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게 뭐야? 뭔 일이야? 저건 우연이야. 그냥 별이 많이 뜬 거야. 하지만 방금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찰들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신고했나 보네요. 차도영이 안도했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야. 방금자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경찰들이 병실에 들어와서 방금자 일당을 체포했어요. 이번엔 더 단단히 묶였습니다. 특수절도단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오랫동안 수배 중이었어요. 경찰관이 설명해줬어요. 별들은 새벽까지 하늘에 떠 있었어요. SNS와 뉴스에서는
기적의 별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천문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했죠. 그날 밤 노태섭은 주연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이제 우리 조상들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아저씨,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노태섭은 평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모니터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렸지만 어딘지 안정된 느낌이었습니다. 주연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6개월 후 서울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에 적힌 유산 마이너스 붕어빵 아저씨와 조선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제목의 전시였어요. 주연은 갤러리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회화가를 졸업한 그는 이제 전업 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유산의 일부로 생활 걱정 없이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말 멋진 전시네요. 이 이야기가 실화라니 믿기지 않아요. 한 관람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주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전시장 중앙에는 노태섭의 붕어빵 리어카가 복원되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주연이 그린 대형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붕어빵을 파는 노태섭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죠. 그림 아래 설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운명이 숨어 있다. 한 개의 붕어빵, 한 장의 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주연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벽면에는 조선시대 이씨 가문의 역사와 유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보물들은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거든요. 주연 양,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도영이었습니다. 요즘은 변호사 일보다 주연의 매니저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었어요. 벌써 예약 관람객만 1,000명이 넘었어요. 다음 달 전시 연장을 제안한 곳도 3군데나 되고요. 정말요? 믿기지 않네요. 주연은 정말 놀랐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차도영이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붕어빵 할아버지 이야기, 드라마로 제작 확정.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연 양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요? 그런데 저 연기는 못하는데. 주연 양이 직접 출연하는 건 아니고 스토리를 각색해서 만든다고 해요. 물론 원작료도 상당할 거예요. 주연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너무 과장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전시장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데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주연 작가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주연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이고, 정말 이정숙 할머니를 닮았구나. 주연은 깜짝 놀랐어요. 증조할머니를 아신다는 말씀인가요? 혹시 저희 증조할머니를 아시나요? 그럼 나는 이정숙 할머니의 손녀뻘 되는 사람이야. 우리 할머니가 이정숙 할머니 막내딸이었거든. 주연은 입이 벌어졌어요. 그럼 진짜 친척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방금 자라는 사람도. 아, 그 나쁜 년? 그건 우리 가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기꾼이야. 이정숙 할머니는 딸이 셋 있었는데 둘은 6.25 때 돌아가시고 막내딸만 살아남았거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방금자가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신문에서 봤지. 우리 집안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는데, 정말 이정숙 할머니 외증 손녀구나. 할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이거 줄게. 우리 가문 사진들이야. 사진첩을 펼쳐보니 주연이 본 적 없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증조 할머니 이정숙의 젊은 시절 모습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저랑 많이 닮으셨네요. 그럼 핏줄이니까. 그런데 주연아. 할머니가 주연의 손을 잡으셨어요. 노태섭 그분 정말 고마운 분이야. 우리 가문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네, 정말 감사한 분이죠. 그분 산소 어디 있는지 아니?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주연은 노태섭이 잠들어 있는 곳을 알려드렸어요. 노태섭은 이씨 가문 묘역에 함께 안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전시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대통령상을 받은 전통 붕어빵 장인이었습니다. 주연 작가님, 혹시 노태섭 선생님의 붕어빵 레시피를 아시나요? 레시피요? 네, 그분이 만드신 붕어빵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어떤 비법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주연은 생각해 봤어요. 노태섭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팥이 아닌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마음이요? 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게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해가 저물어 전시회가 끝날 무렵 주연은 마지막 관람객을 배웅하고 혼자 전시장에 남았어요. 노태섭의 그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잘 지내세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이 모든 게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림 속 노태섭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주연은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한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붓을 들어 또박또박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 한 개에도 전통 한 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노태섭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글씨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주연은 한지를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어서 전시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어느새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과 같은 13개의 별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주연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 주연이에요. 오늘 진짜 친척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주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께 들려드렸어요. 할머니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문 역사도 제대로 알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 그게 다행이야. 우리 주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주연은 다시 한번 전시장을 둘러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아르바이트에 찌들어 살던 평범한 여대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다니. 주연은 전시장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주셔서.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노태섭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한 장의 한지에서 시작된 잊혀진 인연과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 우리 곁에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겐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함과 반전을 안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